독일의 한 대학교 강의실에서 본 영상으로 인해 모든 학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 영상은 어떤 관광객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 실제로 소변을 보거나 똥을 싸는 영상이었죠. 조작된 영상이다, 가짜다 등등 모든 학생들이 믿지 않았지만 한두 개가 아닌 영상들은 모두 진짜 영상들이었는데요. 도대체 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길거리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 걸까요? 정말 보고도 믿기 힘든 사연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나 밀러예요.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서 3학년으로 재학 중이죠. 저는 미넨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제 아버지는 BMW의 수석 부사장이시고 어머니는 국제인권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세요. 어렸을 때부터 세계 각국의 문화와 정치, 경제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자연스럽게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게 되었죠. 오늘은 제가 경험한 특별한 세미나 수업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매주 화요일 오후에 있는 아시아 경제와 국제관계 수업인데 오늘따라 강의실의 공기가 무거웠어요. 평소 유쾌하고 재치 있는 마이어 교수님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거든요. 저는 늘 그랬듯이 강의실 앞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제 옆자리에는 항상 같이 앉는 친구 소피가 있었죠. 소피는 스위스 출신인데 저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경제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 그녀의 꿈이죠. 안나, 오늘 수업이 심상치 않아 보여. 소피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저도 동의했죠. 보통 때는 학생들의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한 강의실이 오늘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으니까요. 마이어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며 입을 여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매우 특별한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바로 최근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극적인 경제 지형도의 변화에 대해서죠.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필기할 준비를 했어요. 교수님의 강의는 항상 흥미진진했지만 오늘은 특히 더 기대가 되었거든요. 교수님은 스크린에 동남아시아 지도를 띄우셨어요. 여러분은 혹시 태국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교수님의 질문에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제 옆자리에 소피도 궁금한 듯 고개를 들었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최근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과의 관계 악화가 이런 상황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이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거든요. 사실 저는 작년에 교환학생으로 서울대학교에서 6개월간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었죠. 안나, 당신은 한국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죠? 한국의 경제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갑자기 교수님이 저를 지목해서 질문하셨죠. 순간 긴장됐지만 제가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죠. 네, 제가 본 한국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인들의 주 이동 수단인 지하철은 항상 정시에 도착했고 밤늦게도 거리가 정말 안전했어요. 특히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의 기술력은 독일 기업들도 인정할 만큼 뛰어났죠. 근데 한국이 태국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충격적인 통계 자료들이 가득했죠. 2023년에만 122만 명의 한국인이 태국을 방문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 관광객들이 태국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강의실 뒤쪽에서 갑자기 손이 올라갔어요. 중국 교환학생인 리밍이었죠. 교수님, 그래도 중국 관광객이 더 많지 않나요? 한국 관광객의 영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아닌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한국 관광객들은 높은 소비력과 매너로 유명했고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실제로 제가 본 한국인들은 매우 질서정연했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거든요. 독일인인 제가 봐도 그들의 시민의식은 정말 높은 수준이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한국은 단순한 관광객 송출국이 아닙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이 태국에 대규모 투자를 해왔고, 이는 태국의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어 왔죠. 강의실은 점점 더 긴장감이 고조되었어요. 같이 수업을 듣고 있는 태국 교환학생인 수파차이의 표정이 어둡게 변하는 게 보였죠. 그는 평소에도 조용한 학생이었는데 오늘은 유난히 더 침울해 보였어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태국과 한국의 관계가 왜 이렇게 악화된 건가요? 양국 모두에게 손해인 것 같은데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태국의 판단 실수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특히 불법 체류자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양국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세계화 시대의 국가 간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지, 그리고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실감하게 되었거든요. 강의실을 나서면서 소피가 저에게 말했어요. 안나, 다음 주 수업이 정말 기대돼. 어쩌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역사적인 변화를 목격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주 수업에서는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될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오늘 수업은 제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오늘 배운 내용을 곱씹어 보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토록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동시에 태국의 선택이 안타깝게 느껴졌죠. 다음 수업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죠.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아버지께 전화가 왔어요. 안나, 오늘 하루는 잘 보내고 있니? 수업은 어땠니? 아버지께서 물으셨죠. 저는 오늘 배운 내용들을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BMW의 고위 임원이신 아버지께서는 특히 한국 기업들의 영향력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흥미롭구나. 실제로 우리도 현대와 기아를 예의주시하고 있단다.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 그들의 성장세가 무서울 정도야.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더욱 궁금증이 생겼어요. 집에 도착해서 바로 노트북을 펼쳤어요. 한국과 태국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검색을 하다 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태국의 주요 관광지들이 한국인들로 인해 발전했다는 것,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이 태국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 등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태국 경제학자의 인터뷰였어요. 한국은 우리의 롤모델이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태국이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앞서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우리는 여전히 발전도상국에 머물러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서관에서 소피를 만났어요. 그녀도 저처럼 밤새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더라고요. 안나, 너도 혹시 느꼈니? 이건 단순한 양국 관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전 세계 경제 질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 같은데. 소피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실제로 독일의 경제 주간지들도 최근 아시아 경제 지형도의 변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의 부상과 일본의 정체, 중국의 둔화,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혼란 등이 주요 주제였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우연히 마이어 교수님을 만났어요. 안나, 다음 수업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군요. 또 교수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네, 교수님. 사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교수님은 흔쾌히 시간을 내주셨어요. 우리는 도서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사실 저는 이번 학기가 끝나면 한국으로 다시 교환학생을 가려고 해요. 제가 본 한국은 정말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나라였거든요. 이번에는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좀 더 깊이 연구해보고 싶어요. 교수님은 제 생각에 크게 동의하셨어요. 좋은 선택입니다, 안나. 한국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나라예요. 특히 독일과 한국은 분단국가라는 공통점이 있죠. 하지만 한국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놀라운 성장을 이뤄냈어요. 다음 수업에서 다룰 내용이지만 한국의 성공과 태국의 최근 상황은 좋은 대비가 될 거예요. 저녁이 되어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한국에서의 추억이 떠올랐어요. 서울의 반짝이는 야경, 24시간 깨어있는 도시의 활기, 언제나 친절했던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어디서나 느낄 수 있었던 역동적인 에너지가요. 태국은 왜 이런 소중한 파트너와의 관계를 악화시켰을까요? 다음 수업에서 그 이유를 꼭 알고 싶었어요. 기숙사방에 도착해서 내일 수업 준비를 하며 저는 제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어요. 어쩌면 저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점점 깊어지고 커지는 걸 보니 한국과 유럽 사이의 경제 협력을 연구하는 전문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시듯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게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시절 제가 가장 좋아했던 한국어 문구가 있어요. 시작이 반이다. 내일의 수업은 제게 있어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아시아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강의실에 도착했어요. 어젯밤의 설렘으로 잠을 설친 탓인지 피곤했지만 오늘 수업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죠. 소피도 곧 도착했어요. 안나, 너도 어제 잠 못 잤구나. 얼굴이 피곤해 보여. 소피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너무 궁금한 게 많았어. 어제 밤새도록 자료 찾아보느라 늦게 잤어. 마이어 교수님이 들어오시자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은 곧바로 지난 시간의 내용을 정리하시며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셨죠. 자, 오늘은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크린에는 놀라운 통계 자료들이 나타났어요.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만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서 동남아 최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이라는 내용이었죠. 여러분, 혹시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교수님의 질문에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더 놀라운 건 반도체 시장에서도 삼성이 세계 1위라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무려 44%에 달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BMW에서 일하시는 아버지께서 종종 한국 기업들의 성장에 대해 언급하신 적이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여기 더 흥미로운 자료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현대자동차그룹이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주목할 점은 기술 혁신 속도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충전 속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죠. 소피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기업이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죠. 테슬라, 폭스바겐, BMW 등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모두 이들에게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순간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얼마 전 아버지께서 한국의 배터리 기술에 대해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던 게 떠올랐거든요. 독일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한국 기업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셨죠. 교수님은 이어서 문화산업으로 화제를 돌리셨어요. 이제 K컬처의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스크린에는 BTS, 블랙핑크 같은 K-팝 그룹들의 경제적 효과를 보여주는 자료가 떴어요. BTS의 경제적 효과가 한 해 약 5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강의실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특히 중국 교환학생 리밍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죠. 어제만 해도 한국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던 그였는데 오늘은 뭔가 생각이 많아 보였어요. 더 놀라운 건 K-드라마의 영향력입니다. 교수님은 넷플릭스 시청률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 94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고 총 16억 5천만 시간 이상 시청되었습니다. 이는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높은 기록이죠. 저는 작년 교환학생 시절을 떠올렸어요. 서울에서 지내는 동안 한국의 문화산업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지 직접 봤거든요. 한국인 지인 덕분에 드라마 촬영장이나 K-팝 공연장을 방문했을 때의 놀라움이 아직까지도 생생해요. 이런 문화적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경제적 효과로 이어집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한국 화장품, 패션, 식품 산업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죠.
특히 K뷰티 산업은 이제 프랑스와 미국의 화장품 기업들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일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말씀드렸어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작년에 서울에서 지낼 때였어요. 제가 머물던 명동 근처에는 한국 화장품 매장들이 정말 많았는데 놀라웠던 건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로 항상 붐볐다는 거예요. 심지어 프랑스 관광객들도 한국 화장품을 박스째 구매하는 걸 봤어요. 교수님은 제 말에 흥미로워하시며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프랑스 현지 백화점에서도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최고급층을 차지하고 있죠. 이제는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에도 한국 화장품 플래그십 스토어들이 즐비합니다. 더 놀라운 건 기술 산업이었어요. 교수님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에서 한국이 어떻게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셨죠.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들어있는 부품의 상당수가 한국 제품일 겁니다. 애플이나 구글도 한국 기업들의 부품 없이는 제품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죠. 갑자기 리밍이 또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중국도 빠르게 따라잡고 있지 않나요? 화웨이만 해도. 교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물론 중국의 성장도 놀랍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술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아직 5%도 되지 않아요. 특히 고부가가치 제품군에서는 더욱 그렇죠.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며 문득 독일의 상황이 떠올랐어요. 얼마 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독일의 전통적인 제조업체들이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늘리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특히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요.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이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입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쿠팡, 당근마켓과 같은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들의 혁신은 이제 전 세계가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한 장의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한국의 GDP 성장 곡선이었죠. 1960년대만 해도 한국은 아프리카의 최빈국보다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죠. 이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입니다. 강의실을 나서면서 소피가 제게 물었어요. 안나, 너도 느꼈어? 우리가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 같아. 한국이 이제 정말 강대국이 된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성장이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 문화적 영향력까지 아우른다는 점이었죠. 이제 저는 다음 수업이 더 기대되었어요. 태국이 왜 이런 중요한 파트너와의 관계를 악화시켰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었거든요. 또다시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문득 제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어쩌면 졸업 후에 한국에서 더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았거든요.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점점 더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는 지금 한국은 분명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것 같았어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으로 뉴스 알림이 왔어요. 태국에서 또다시 중국인 관광객들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켰어요. 다음 수업 준비를 위해 태국의 현재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사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소피와 함께 강의실로 향했어요. 안나, 너도 봤어? 태국 방콕 왕궁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으킨 소동. 소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응, 봤어. 도대체 왜 태국은 한국 대신 중국을 선택한 걸까? 강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학생들이 도착해 있었어요. 특히 오늘은 평소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참석한 것 같았죠. 마이어 교수님도 이런 분위기를 눈치채신 듯 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태국의 현재 상황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며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사진들이 등장했어요. 방콕의 유명 사원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신성한 불상 앞에서 부적절한 사진을 찍는 모습, 해변가에 버려진 엄청난 양의 쓰레기, 심지어 공공장소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문화적 충돌이 아닙니다.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태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중국 관광객 유치에 올인하면서 발생한 총체적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교수님은 새로운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후 태국의 관광 수입이 30% 이상 감소했다는 내용이었죠. 한국인 관광객들은 고급 호텔을 이용하고 쇼핑을 많이 하며 현지 문화를 존중했습니다. 반면 중국인 관광객들은 그때 중국 교환학생 리밍이 참지 못했는지 또다시 손을 들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수님, 그건 편견 아닌가요? 중국 관광객들도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1인당 소비액을 보면 한국인 관광객이 중국인 관광객보다 평균 2.5배 더 많은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소비의 질이죠. 스크린에는 태국 현지 언론의 보도들이 나타났어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저가 패키지 여행을 선호하고 대부분의 소비가 중국 자본이 운영하는 가이드나 상점에서 이루어진다는 내용이었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중국의 부채 함정 외교에 대한 내용이었죠. 태국은 최근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차관을 받아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일 수 있어요. 소피가 손을 들었어요. 스리랑카의 경우처럼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스리랑카는 중국의 차관을 갚지 못해 결국 한반토타 항구의 99년 운영권을 중국에 넘겨줘야 했죠.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바로 현대판 경제 식민지화구나 싶었거든요. 더구나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나라였는데 이제는 스스로 중국의 경제적 식민지가 될 위험에 처한 거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례들을 보여주셨어요. 태국의 유명 관광지들이 중국 자본에 팔려나가는 상황, 현지 소상공인들이 중국 기업들에 밀려나는 현실, 심지어 일부 태국 도시들이 중국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변해가는 모습까지. 가장 우려되는 것은 태국 정부의 안일한 대응입니다. 교수님은 태국 총리의 최근 발언들을 보여주셨어요.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긍정적으로 포장하려는 모습들이었죠.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특히 태국 교환학생 수파차이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죠. 그는 수업이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우리는 왜 태국의 선택이 위험한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한국과의 관계 악화는 단순한 관광객 감소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태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죠. 수업이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과의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놀라웠죠. 특히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잃고 위험한 동맹을 선택한 태국의 결정이 안타까웠어요. 소피가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어요. 안나, 이게 바로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인 것 같지 않아? 우리는 지금 한국가가 몰락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수업에서는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될지 벌써부터 긴장됐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국제관계에서 신뢰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저는 소피와 함께 도서관 카페로 향했어요. 오늘 수업의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거든요. 소피, 혹시 태국의 구체적인 경제 지표들을 좀 더 찾아볼까? 소피는 곧바로 동의했죠.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치려는 순간 마이어 교수님이 들어오시는 게 보였어요. 아, 안나와 소피군요. 다음 수업을 위해 미리 공부하나요? 교수님은 우리 테이블로 다가오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네, 교수님. 태국의 경제 상황이 너무 궁금해서요. 제가 대답하자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그렇다면 내일 수업에서 다룰 내용을 미리 조금 설명해 드릴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날 아침 강의실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어제 교수님께서 살짝 힌트를 주신 덕분에 저는 오늘 수업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죠. 자, 오늘은 태국의 구체적인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면서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첫 번째 그래프를 띄우셨어요. 보시다시피 태국의 경제 성장률은 현재 2.3%에서 2.8% 사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남아시아에서 최하위 수준이죠.
심지어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저는 노트북으로 빠르게 필기를 하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교수님은 새로운 비교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베트남은 6.5%, 인도네시아는 5.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베트남의 경우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면서 급속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죠. 갑자기 태국 교환학생 수파 차이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우리는 관광 대국이잖아요. 방콕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 중 하나였고, 교수님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시며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맞습니다. 있었고가 중요한 포인트네요. 2024년 1분기 태국의 관광 수입을 보시죠. 전년 대비 68% 감소했습니다. 특히 고소비 관광객으로 분류되는 한국인, 일본인 관광객의 감소가 결정적이었죠.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지표들을 보여주셨죠. 외국인 직접 투자 FDI가 45% 감소했다는 것,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태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는 것,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까지. 더 심각한 건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교수님은 세계은행과 IMF의 보고서를 보여주셨어요. 전문가들은 태국이 이대로 가다간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심지어 일부 경제학자들은 태국이 이미 저성장 함정에 빠졌다고 평가하고 있죠. 소피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교수님, 저성장 함정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저성장 함정이란 한 국가의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고 장기적인 침체에 빠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대표적인 예죠. 하지만 태국의 경우는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수님의 설명은 계속되었고 저는 점점 더 충격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부동산 시장의 붕괴였어요. 방콕의 콘도미니엄 가격이 30% 이상 폭락했고 주요 건설사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자, 이제 가장 충격적인 지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GDP 대비 70%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부채가 급증하고 있죠. 이는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특히 수파차이의 표정이 너무 안타까워 보였죠.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계속해서 무언가를 필기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현재 태국의 상황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직전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순간 숨을 멈췄어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는 제가 국제금융론 수업에서 배웠던 최악의 경제위기 중 하나였거든요. 그때는 IMF와 세계은행이 구제금융을 제공했지만 이번에는 태국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서방의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소피에게 물었어요. 소피, 정말 태국의 상황이 역전될 수 없을까? 소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글쎄,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한 어려워 보여.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수업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궁금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답니다. 경제 지표 하나하나가 태국의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어젯밤엔 태국의 경제 지표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서 잠을 설쳤거든요. 강의실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학생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다른 학과 학생들도 많이 보였죠. 마이어 교수님의 수업이 화제가 되면서 청강생이 늘어난 모양이었어요. 자,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종합해서 태국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들렸어요. 교수님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태국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과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구조적 위기입니다.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예측 그래프들이 나타났어요. 2025년까지 태국의 GDP가 20%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내용,
외국인 투자가 최대 8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었죠. 특히 우려되는 것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종속입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현재 태국의 대중국 부채는 GDP의 35%에 달합니다. 이는 스리랑카가 한반도타 항구를 넘겨주기 직전의 수치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소피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태국은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건가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은 태국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 시나리오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종속이 심화되면서 결국 주요 항구와 공항의 운영권을 넘겨주게 되는 상황이었죠. 두 번째는 장기 침체 시나리오였어요. 한국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이 정체되면서 태국이 영구적인 저성장에 빠지는 경우였죠. 세 번째는 극적인 반전 시나리오. 하지만 이를 위해선 한국과의 관계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교수님은 강조하셨어요. 문제는 시간입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태국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질수록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기는 더욱 어려워질 테니까요. 그때 수파차이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저는 태국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무서워요.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교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수파차이 군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이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과의 운명이 이렇게 급격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소피가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어요. 안나, 이게 바로 우리가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이유인 것 같아. 한국과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접 목격하고 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본 한국에서의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태국이 이런 파트너를 잃어버린 것이 정말 안타까웠답니다. 아버지께 오늘 수업 내용을 전화로 설명드렸더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안나, 넌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경험이 내 미래의 길잡이가 되어줄 거야. 저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이고 한번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걸요. 태국의 사례는 앞으로 오랫동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